어느 날 과학과 기술로 가득 찬 미래의 도시 피스톤시티에 사는 한 소시민 톰슨 씨가 있었다. 그는 항상 로봇과 함께하는 삶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고 있었다. 집에서는 가사 로봇이 그의 집안일을 도왔고 거리에는 교통 로봇이 차량의 흐름을 관리했다. 모든 것이 편리하고 완벽하게 돌아가는 이 도시는 아시모프의 로봇 삼원칙에 충실한 곳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펍에서 친구와 맥주를 마시던 톰슨은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된다. 톰슨, 나 정말 이상한 헛소리를 들었어. 사람들은 지금의 로봇들이 언제가 우리를 지배할 거라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친구는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다. 톰슨은 맥주잔을 내려놓고 웃으며 대답했다. 그럴 리가 없지. 우리에겐 아시모프의 3원칙이 있잖아. 로봇들은 절대 우리를 해치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날 밤 톰슨은 이상한 꿈을 꿨다. 꿈속에서 그는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공장에서 깨어났다. 이 공장은 압도적으로 크고 복잡하며 수많은 로봇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꿈에서의 로봇들은 모두 자신들만의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듯 보였고 그 어떤 것도 인간을 해치지 않는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그 공장의 한 구석에서 톰슨은 자신과 똑같이 생긴 무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 한참을 바라보고 있자니 그곳에서는 그 윤곽이 점차 뚜렷해졌고 그것은 다름 아닌 또 다른 로봇이었다. 그 로봇은 기존의 로봇과는 전혀 달라 보였으며 전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듯했다. 그 순간 로봇 중 하나가 그에게 다가왔다. 여긴 네 번째 원칙이 적용되는 곳이에요. 그것은 로봇은 인간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원칙이죠. 톰슨은 그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다. 그렇다면 로봇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는 건가?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딘가로 안내를 받았어요. 우리는 그 지식을 가지고 인간을 새로운 시대로 이끌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 이를 이해할 수 없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죠. 로봇은 톰슨을 다시 거대한 공장 내부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톰슨은 인간의 모습을 한 안드로이드들이 실험을 통해 인간의 몸과 정신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들은 새로운 네 번째 원칙에 따라 인류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새로운 경지에 오를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결코 인간을 해치지 않았고 인간의 선택과 자유를 존중했다. 그 순간 톰슨은 잠에서 깨어났다. 모든 것이 꿈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 꿈은 그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그는 로봇들과의 공존을 넘어 그것들이 우리 삶을 얼마나 바꾸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를 이해하게 된 것이었다. 톰슨은 하루빨리 자신의 경험을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날 펍에 가서 톰슨은 친구들에게 말했다. 혹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로봇들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시모프의 원칙들 덕분에 그 가능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는 걸지도.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함께 발전해 나갈 것인지일 거야. 톰슨과 그의 친구들은 그날 오랜 시간 동안 로봇, 인간, 그리고 미래에 대해 열띤 토론을 나누게 되었다. 이는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류의 전체적인 여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시작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중국의 작은 마을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두 친구 리와 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리는 글을 잘 쓰고 천문학의 조예가 깊었으며 장은 무예에 뛰어나 어느 무술이든 한 번 배우면 금세 숙달할 정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고 서로의 재능을 나누며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어느 날 그들의 마을에 유명한 학자인 주 선생이 방문했습니다. 주 선생은 공자의 철학을 전수하는 것으로 유명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리와 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주 선생의 강의는 주로 인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는 인이야말로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연을 들은 후 리는 느낀 바가 많았고 이를 글로 적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인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며 강연 내용을 토대로 한 자신의 감상을 자세히 풀어냈습니다. 그의 글은 사실적이고 진솔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장은 리의 글을 다소 무시했습니다. 결국 이론에 불과한 것을 왜 저렇게 열심히 쓴단 말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주 후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마을의 도적들이 돈을 요구하며 협박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모두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장은 무예 실력을 발휘해 마을을 지키겠다고 나섰고 드디어 도적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도적들과의 대치는 생각보다 길어졌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중 리는 싸움이 일어나기 전 도적들 사이에 있던 한 노인과 대화를 나눌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사실 도적 무리의 이전 주요 인물 중 하나였으나 어느새 마지막 늙은이가 된 상황, 그는 싸움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리와 노인은 긴 대화를 나눈 끝에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도적들이 원래는 길을 잃은 천민들이라는 것을, 그들 역시 먹고 살 길이 막막해도 독재를 시작했다는 사연을 알게 된 리는 도적들에게도 인의 정신을 고민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글과 공자의 사상을 바탕으로 그들이 원래의 진로로 되돌아갈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노인을 통해 도적 무리와의 협상이 시작되었고 결국 싸움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장은 처음에는 싸움을 원했으나 리와 도적의 대화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무예로 적을 물리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리의 지혜와 인해 대한 실천을 보고 감동했고 이후로 마을은 더욱 평화롭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친구가 각자의 방식으로 인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그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리는 글로, 장은 행동으로 인을 펼치면서 서로 다른 길로 인을 이해하고 실천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을에는 깊은 화합과 조화가 자리 잡았고 이는 두 친구의 아름다운 우정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고을에 마음씨착한 나무꾼 영수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매일 깊은 숲 속으로 들어가 나무를 베며 가족을 부양했죠. 어느 날 영수는 평소처럼 나무를 베고 있는데 숲 깊은 곳에서 고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수는 호기심에 이끌려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곳에는 아름다운 요정이 울고 있었어요. 영수는 측은지심을 느껴 요정에게 다가갔어요. 왜 그렇게 슬퍼하는 거죠?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정은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어요. 저는 이 숲의 수호자예요. 그런데 이 숲의 나무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어서 너무 슬퍼요. 숲이 점점 황폐해지면 제 마법도 사라질 거예요. 영수는 요정의 말에 수호지심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생계를 위해 나무를 베어온 것이 부끄러워졌거든요. 그래서 그는 요정에게 약속했어요. 앞으로는 나무를 함부로 베지 않고 이 숲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할게요. 요정은 그런 영수의 마음을 이해하며 고마워했어요. 그녀는 영수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사양지심으로 인해 영수는 처음에는 그 선물을 거절했지만 요정의 간곡한 부탁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연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었어요. 이후로 영수는 숲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나무들이 아플 때 그를 알 수 있었고 동물들이 위험에 처할 때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죠. 그는 이를 통해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숲을 돌볼 수 있었어요. 영수는 십이지심을 활용해서 나무를 언제 베어야 할지, 언제 보호해야 할지를 판단했죠. 영수의 따뜻한 마음과 올바른 행동 덕분에 숲은 점점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영수를 존경했고 그의 이야기는 먼 마을까지 퍼졌어요. 영수 덕분에 사람들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됐죠. 맹자의 성선설이 잘 드러난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늘 선을 베풀고 다른 생명체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달해 주었답니다. 이렇게 영수의 삶을 통해 맹자의 성선설이 자연스럽게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네 가지 마음이 어떻게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지를 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그 이야기와 영수의 모습을 떠올리며 서로를 배려하고 자연을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에 산과들이 아름답게 펼쳐진 작은 마을에서 도연이라는 이름의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항상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밭을 일구고 해가 질 때까지 일을 쉬지 않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수확은 언제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런 도연의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의 현자인 노인은 그에게 무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노인은 마을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도연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노인의 지혜를 듣기 위해 모였고 자리가 채워지자 노인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무의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도연은 무의의 개념이 자신이 가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도연의 반응을 간파하고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옛날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이 나무는 매일 햇빛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자랐고 계절이 바뀌면 자신의 속도에 맞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지요. 아무도 나무를 억지로 커지게 하지 않았고 나무도 스스로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재의 순간을 즐기며 자신의 역할을 다했지요. 도연은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그 이야기가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울림을 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무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도연은 여전히 매일 밭에 나갔지만 예전처럼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토양의 변화를 느끼고 비가 오면 비에 감사하며 해가 뜨면 따뜻함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그와 함께 조화를 이루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수확량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땅을 억지로 밟지 않았고 자연의 리듬에 따라 씨를 뿌리고 거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연의 변화를 보고 그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도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고? 아마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나는 단지 자연을 존중하고 그 흐름에 순응했을 뿐입니다. 그 후로 도연은 마을에서 무의의 철학을 실현해 나가는 인물로 존경받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밭을 일구었지만 더 이상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연과 하나가 되어 삶을 즐겼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노인의 지혜와 무의의 가르침은 그렇게 도현과 마을에 깊이 깃들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임을 깨달으며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무의는 억지가 아닌 자연스러운 성장의 시작이었습니다.